가게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2천만 원 내주세요.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얼마 전에 진호는 준석이 학원비 3천만 원을 대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형은 3천만 원 줬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둘인데 왜 차별하세요? 형은 대학 보내줘 좋은데 취직하고 풍족하게 사는데 저는 대학도 안 보내줘 이러고 살잖아요. 대학 안 보내준 값으로 2천만 원 주세요. 성호야, 아버지도 노후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아버님 그만하세요. 돈으로 자식 차별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요. 자식들은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도 이렇게 부모 돈을 달라고 떼를 쓰네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훈이에요. 올해 72세, 평생 식당을 운영해서 가정을 지켰어요. 지금은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아내가 떠나기 전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입원비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래도 제 아내잖아요. 4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잘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적금도 깨고 보험금도 받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았죠.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평생 검소하게 살았으니까 마지막만큼은 품위 있게 보내드리고 싶었거든요. 좋은 상조회 맡기고 꽃도 많이 주문하고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 몇 천만 원이 더 나갔죠. 이제 혼자 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두 아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큰아들 진호는 지금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해요. 월급도 많이 받고 아파트도 강남에 있어요. 며느리 서미정도 자신감 넘치죠. 명품 가방 메고 다니면서 말도 당당하게 해요. 반면 둘째 성호는 작은 치킨집을 운영해요.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면서 힘들게 살아가죠. 며느리 윤지는 성격이 조용한 편이지만 가끔 제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어요. 아이 둘 키우면서 생활비 걱정에 밤잠도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진호만 편애했어요. 그 시절에는 큰아들부터 제대로 키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진호 대학 등록금만 해도 4년 동안 몇 천만 원이 들었어요. 성호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시켰죠. 둘 다 대학에 보내기에는 힘들었거든요. 형 대학 졸업하면 너도 보내줄게. 했는데 결국 못 지켰어요. 진호 결혼할 때도 전세금까지 보태줬거든요. 그래도 성호가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미안한 마음에 몰래 돈을 좀 줬어요. 그것도 진호 몰래 성호한테만 슬쩍 건네줬죠.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나 봐요. 어제 성호가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터뜨리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속상해요. 형만 밀어뒀잖아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속에 담아뒀을까 싶었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형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도 다니고 결혼할 때도 도움 받고 저는 뭐예요? 고졸의 치킨집이나 하는 둘째 아들이에요. 성호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형한테 밀려서 말도 잘 못하는 애였거든요. 그때 윤지도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움 받은 적 없어요. 형님네는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 학원비를 걱정 없이 내시는데 저희는 매달 카드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정우 씨도 대학 나왔으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불공평했거든요. 그 순간 아내가 생각났어요. 살아생전에 여보, 성우한테도 좀 더 신경 써줘 했었는데 전 항상 나중에만 외쳤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식들에게 원망받는 아버지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중간에서 조절해줬는데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 더 막막하더라고요. 성우와 그 이야기를 나눈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진호가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는데 이상하게 자주 오더라고요. 그것도 며느리 미정까지 데리고 와서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니까 불편하시죠? 집 관리도 힘드실 테고요. 진호가 거실을 둘러보면서 말하는데 뭔가 속셈이 있어 보였어요.
미정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요. 아버님, 요즘 독거노인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더니 미정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혹시 이 집 명예 이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며느리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집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미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직 건강한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제가 좀 당황해서 말했더니 미정이 웃으면서 아버님,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세금 절약하려면 지금이 좋을 것 같아서요. 진호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알아봤는데 생전 중요하면 세금도 덜 내고 절차도 간단해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언제 집을 넘겨준다고 했나요? 더 가관인 건 미정이 며칠 후에 혼자 왔을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뻔뻔했어요. 아버님, 등기부등본 좀 확인해봐도 될까요? 혹시 대출이나 근저당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게 며느리가 할 소리예요? 남의 재산을 뭘로 보는 거죠? 미정아, 그런 건 왜 궁금해?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상속받을 때 문제 없나 해서요. 요즘 부동산 사기도 많잖아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성호한테까지 들어갔나 봐요. 성호가 윤지랑 같이 집에 왔는데 표정이 정말 험악하더라고요. 아버지, 형이 집 이야기했다면서요? 저희는 뭐예요? 성호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윤지도 평소와 달리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님, 형님네만 집을 받으면 저희 뭘 받나요? 지금까지도 차별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이래야 하나요? 며느리가 이렇게 따지듯이 말하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야, 누가 집을 넘겨준다고 했냐? 나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다. 제가 화를 내면서 말했는데 성호가 더 흥분했어요. 그럼 형만 집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저희는 바보예요. 평생 형만 챙겨주시더니 집까지 형만 주실 거예요? 그 순간 진호가 전화했어요. 아마 성호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아버지,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성호랑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20분 후에 진호와 미정이 왔는데 집 안이 정말 아수라장이 됐어요. 성호야, 내가 왜 이래? 형이 집 물려받는 게 당연하잖아. 진호가 이렇게 말하니까 성호가 발끈했어요. 당연해? 뭐가 당연해? 너만 대학 나오고 너만 돈 받고 이제 집까지 너만 받는 게 당연해? 미정도 끼어들었어요. 동서, 우리가 큰아들이니까 집을 물려받는 거 맞지? 그게 순리잖아. 이 말에 윤지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줄리?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도 10년 넘게 며느리 노릇했는데 왜 아무것도 못 받아야 해요? 내 사람이 제 앞에서 고성으로 싸우는 걸 보니까 정말 한심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꼴을 봐야 하다니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싸움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진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옷차림도 말끔하게 하고 와서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듯이 행동하더라고요.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진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준석이가 이번에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특목고 준비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입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죠? 제 손자 준석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관심이 갔어요. 그래, 준석이가 벌써 중학생이구나. 시간 참 빨라. 그러자 진호가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그런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수학, 영어, 과학의 논술까지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들어가거든요. 200만 원? 제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더니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것도 기본이에요. 좋은 강사들한테 받으려면 더 들어가죠. 그리고 이번에 컴퓨터도 새로 사줘야 하고 학습 도구들도 준비해야 하고요. 그러더니 진호가 슬그머니 본심을 드러냈어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3천만 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준석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주세요.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면 아버지께도 효도할 수 있잖아요. 3천만 원이라니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손자 교육비라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진호야, 그 돈이 어디 적은 돈이냐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진호가 좀 더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아버지, 저도 월급쟁이라 한계가 있어요. 지배출도 있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미정이도 애한테 좋은 교육 시켜주고 싶어 해요. 진호가 이렇게 말하니까 미정도 생각났어요. 큰며느리가 얼마나 교육열이 센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이 성호에게도 들어갔나 봐요. 며칠 후에 성호가 윤지랑 같이 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버지, 형이 돈 달라고 했다면서요? 성호가 직설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성호야, 그게 제가 말하려는데 윤지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가게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요즘 배달 주문이 늘어나서 주방을 넓히고 직원도 더 뽑아야 해요. 성호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저희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가게에서 일하면서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가게를 제대로 만들면 수입도 늘어날 것 같아요. 윤지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버님, 지금 가게가 너무 좁아서 주문이 들어와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주방 시설도 낡았고요. 2천만 원만 있으면 제대로 된 가게로 만들 수 있어요. 2천만 원이라니요. 진호는 3천만 원, 성호는 2천만 원이면 총 5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성호야, 너희도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윤지가 좀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형님은 3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왜 안 되나요? 저희도 똑같은 자식인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움 받은 적이 없어요. 윤지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어요. 성호도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형처럼 좋은 직장 다니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졸이라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번 가게 확장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진호는 손자 교육비 명목으로 3천만 원, 성호는 가게 확장으로 2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과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 다 주자니 돈이 부족하고 한 명만 주자니 또 차별이라고 할 테고요. 며느리들의 눈빛도 날카로워졌어요. 미정은 저희가 큰 집이니까 당연히 더 받아야죠. 윤지는 평생 차별받았는데 이번엔 공평해야죠. 제가 뭘 해도 한쪽은 불만일 것 같더라고요. 밤잠을 설치며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집값만 해도 7억 정도 되고 현금도 조금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달라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았어요. 자식들에게 조금씩 주다 보면 제 노후는 어쩌나요? 일요일에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불렀어요. 다들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부른 거야. 네 사람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아마 누가 얼마를 받을지 발표하는 줄 알았나 봐요. 사실 지난번에 너희들이 돈 이야기를 해서 내가 통장을 정리해봤어. 저는 일부러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더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 진호가 먼저 물어봤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엄마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아냐? 수술비, 항암 치료비, 각종 검사비까지 합치면 8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 8천만 원이요? 윤지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것도 보험에서 나온 걸 제외하고도 그 정도야. 그리고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 좋은 곳에서 제대로 치르려다 보니 2천만 원이 더 들어갔고. 성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야. 사실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예전에 친구 보증을 섰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거든.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였죠. 친구가 사업한다고 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 설마요? 미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얼마나 보증을 서주셨는데요? 저는 일부러 힘든 표정을 지었어요. 3억이야. 3억을 갚아야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씩 갚아왔던 거야.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표정을 보니 완전히 믿는 것 같았어요. 진호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에도 대출이 있어.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3억 정도 은행에서 빌린 게 있고 매달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가. 그리고 내 적금이나 보험 같은 거는 다 해약해서 엄마 병원비로 썼고. 윤지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아버님이 실제로 가지고 계신 현금은 얼마나 되세요? 저는 일부러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생활비 정도. 집 대출 이자 내고 나면 거의 없어. 성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가 요청한 돈은?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진호야. 준석이 학원비도 도와주고 싶고. 성호야. 너 가게 확장도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없어.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네 사람 모두 실망한 표정이었죠.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혼자 계시는데 생활비도 부족하시면. 괜찮아. 연금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어. 다만 너희들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게 미안할 뿐이야. 저는 일부러 더 힘든 표정을 지었어요. 진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준석이 학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답했어요. 진호야. 너도 대기업 다니잖아. 월급이 적지 않을 텐데 스스로 해결해봐. 아버지가 도와주고 싶어도 정말 없어. 성호도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 가게 확장은 포기해야겠네요. 윤지도 한숨을 쉬며 그럼 당분간 지금 가게에서 버텨야겠어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이 연락이 뜸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하던 진호도 연락이 없고 성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 실망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누구를 더 도와줘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제가 돈이 없다고 말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두 아들의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라도 하던 아이들이 완전히 잠수를 탔어요.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으니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며느리들이 벌써부터 전화해서 아버님, 올해 추석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에서 할까요? 형님 댁에서 할까요?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추석 일주일 전에 제가 참다 못해 진호한테 전화했어요. 진호야, 추석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진호가 좀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아, 아버지, 저희는 이번에 미정이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제주 패키지 여행 말이에요. 여행? 제가 의외라는 듯이 물어보니까 네, 미정이 부모님이 가시자고 해서요. 준석이도 좋아하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대로 물어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어요. 성호한테도 전화해봤어요. 성호야, 추석에 뭐 하냐? 성호도 비슷한 대답이었어요. 아, 저희는 윤지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윤지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가서 도와드려야 해요. 아버지도 편하게 쉬세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추석 당일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어요. 아내 영정 앞에 간단히 과일과 나물 몇 가지 올리고 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돈이 없다고 하니까 연락도 안 해. 아내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섭섭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매년 추석 때마다 진호네 집에서 할지 성호네 집에서 할지 누가 더 많이 준비할지 용돈은 얼마나 줄지 고민했었거든요. 특히 며느리들 눈치 보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며칠 후에 옆집 김 할머니가 말했어요. 추석에 아들들 못 봤어. 집이 조용하더라. 제가 대충 애들이 바빠서.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필요할 때만 찾고 말이야. 그러고 보니 김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제가 돈이 있을 때는 이것저것 달라고 하더니 없다고 하니까 찾지도 않네요. 정말 현실적인 아이들이에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걸 몰랐는데 혼자 살아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박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훈아, 잘 지내냐? 나 요즘 좋은 곳에서 살고 있어. 박 선생은 저보다 2살 위인데 작년에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어디서 사는데? 실버타운이야. 여기 정말 좋아. 실버타운? 저는 실버타운에 대해 잘 몰랐어요. 여기는 식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병원도 바로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아. 비슷한 나이 사람들이 많아서 할 이야기도 많고. 박 씨가 계속 설명해 줬어요. 정훈아, 너도 혼자 사니까 여기 와봐.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라고.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사람답게 사는 거야. 사람답게 산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니까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 돈은 들어가지. 하지만 집 팔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는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거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저는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아내가 아플 때도 자식들 걱정,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들 걱정.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제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연락도 안 해요. 이제 나를 위해 사볼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친구 전화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정말 그렇게 좋을까?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시설이 좋더라고요. 식당, 헬스장, 도서관, 심지어 병원까지 다 갖춰져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친구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박형, 그 실버타운 구경 좀 시켜줄 수 있어? 당연하지. 언제든 와. 정말 좋은 곳이야. 토요일에 찾아가 보니 정말 좋았어요. 입구부터 고급 호텔 같은 느낌이었어요.
친구가 로비에서 맞아주는데 표정이 정말 밝아 보였어요. 정은아, 어서 와. 여기가 내가 말한 그곳이야. 와, 정말 좋네. 식당도 깔끔하고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식사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끼리 친하게 지내세요? 그럼 나도 여기 와서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 이 나이에 새 친구를 만날 줄 몰랐는데 말이야. 친구가 한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인사시켜줬어요. 여러분, 제 친구 이정훈이에요. 평생 식당 운영하셨고요. 아, 식당 사장님이셨어요? 반갑습니다.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저는 최 여사예요. 여기 온 지 3년 됐는데 정말 만족해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좋아요. 다른 할아버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와보니까 천국이에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자식들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아요. 자식들 눈치 안 본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보증금이 5억이야. 그러면 매월 관리비 300만 원씩 보증금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식비, 청소비, 의료비 다 포함이고. 5억이면 꽤 비싸네. 제가 말하니까 박 씨가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 계약이 특이해. 관리비를 따로 내는 게 아니라 보증금 5억에서 까나가는 거야. 우리가 죽으면 남든 모자라든 그걸로 끝이야. 자식들한테 갈 돈은 없어.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식들이 받을 게 없다니 제 상황에는 딱 맞는 조건이었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다 쓰고 죽겠네. 맞아. 그래서 마음 편해. 자식들 상속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관리비 말고도 용도는 따로 써야 해. 여행 가거나 개인적으로 뭔가 사거나 할 때 말이야.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계산해 봤어요. 제 집이 7억 정도에 팔릴 것 같았어요. 5억은 보증금으로 내고 2억은 개인 생활비로 쓰면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식들한테는 상속으로 줄 게 하나도 없고요.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자. 72년을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행복할 차례였어요. 다음 주에 부동산에 집을 내놨어요. 다행히 한 달 만에 팔렸어요. 실버타운과 소멸형 계약을 체결할 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자식들이 받을 상속은 없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왕처럼 살 수 있게 됐어요. 남은 2억으로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예요.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오후에는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요. 이런 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 김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훈 씨, 그런데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훈 씨 둘째 며느리가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했어요. 윤지가요? 뭘 물어봤는데요? 김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훈 씨가 언제 이사 왔는지, 집은 얼마에 팔았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러더라고요. 나는 모른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캐묻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실버타운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정훈 선생님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가족분들 같은데 면회 신청을 하셨어요. 가족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둘째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이세요. 내일 오신다고 하는데 면회 허용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네, 괜찮아요. 라고 답했어요. 다음 날 성호와 윤지가 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면회실에서 만났는데 윤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돈 없다고 하시더니 이런 데 들어오셨네요.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성호가 따지듯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한테는 돈 없다고 하시고 혼자 이런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성호야, 내가 언제 돈이 없다고 했냐? 너희들 도와줄 돈이 없다고 했지. 윤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게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저희는 가게 확장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이런 데서 호강하시고요? 성호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집을 7억에 파셨다면서요? 그 돈으로 여기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다 혼자 쓸 거야. 아버지, 그럼 저희가 받을 상속은 뭐가 있어요?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상속 없어.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남은 돈은 죽기 전에 나를 위해서 실컷 쓰고 죽을 거야. 너희들한테 줄 돈은 이제 없어. 윤지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버님, 그럼 형님도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말 안 했어.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건 너무하잖아요. 윤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가 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형님만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형님만 도와주시더니 이제는 상속까지 안 주시려고요? 성호도 화가 났나 봐요. 아버지, 이건 정말 아니에요. 형이랑 저랑 똑같은 아들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그때 윤지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알겠어요. 형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날 진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성우한테 들었는데 실업타운에 들어가셨다고요? 그것도 고급 실업타운이요? 목소리에 당황감이 묻어났어요. 그래, 들어왔어. 여기 정말 좋더라. 제가 태연하게 답하니까 진호가 더 당황했어요. 아버지, 그럼 집 팔고 남은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돈은 내가 쓸 거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말하니까 진호가 급해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줄 상속 없어.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머지 돈도 내가 다 써버릴 테니까 걱정 마라. 전화 너머로 진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내일 리정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예상대로 진호와 미정이 함께 찾아왔어요. 미정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미정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버지 건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진호도 표정이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왔구나. 앉아. 제가 편안하게 말했어요. 진호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성우한테 들었어요. 2억은 현금으로 갖고 있으시다고. 그래, 맞아. 제가 태연하게 답했어요. 미정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그럼 그 2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석이 학원비도 많이 들고 저희도 생활이 빠듯한데요. 미정아, 내가 그 돈으로 뭘 하든 상관없잖아. 제가 웃으며 말하니까 미정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버님,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혼자만 쓰시면 안 되잖아요. 진호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형제끼리 싸운 건 죄송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아예 안 주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돈 없다고 했을 때는 연락도 안 하더니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찾아오는구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진호가 당황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뭐가 아냐? 너희들 추석 때 뭐 했냐? 미정이 부모님이랑 제주도 여행 갔다며. 성우는 처가에 갔고. 제가 차근차근 말하니까 두 사람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미정이 변명했어요. 아버님, 그때는 아버님이 편하게 쉬려고 하셔서. 편하게 쉬라고. 혼자 추석 차례도 지내라고? 제가 반박하니까 미정이 할 말이 없어 했어요. 내 남은 인생은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72년 동안 너희들만 생각하며 살았어. 엄마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 걱정. 엄마 돌아가신 후에도 너희들 걱정. 그런데 정작 너희들은 내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연락도 안 하더라. 미정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그럼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준석이도 데리고 와서 안부 여쭐게요. 제가 웃었어요. 미정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무 뻔해. 그리고 말해두는데 내가 죽어도 너희들이 받을 건 정말 없어. 여기 계약도 그렇게 했고 남은 돈도 내가 다 쓸 거야.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진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손자 생각해서라도. 손자? 제가 반문했어요. 준석이 할아버지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던 애가 추석 때도 여행 가느라 인사도 안 온 애가? 그날 이후로 진호와 성호가 번갈아 가며 찾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며느리들도 갑자기 친절해졌지만 너무 뻔한 속셈이 보여서 오히려 웃겼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며 웃어요. 가끔 여행도 가고 좋은 책도 읽고 취미 생활도 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웃는다. 내 인생은 지금 시작이니까.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해요. 나머지 인생 정말 제대로 살아볼 거예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애들 영어 유치원비 왜 입금 안 했어요? 희정아,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지방에 좀 갔다 오느라 늦었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능력 없는 아들 둔 시어머니가 돈 실수하고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희정아, 내가 너희 지갑이야?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건데 왜 유치원비를 당연히 내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럼 아들을 능력자로 잘 키우셨어야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마음 한구석이 저려오네요. 저는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사는 게 힘들었지만 아들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젊은 날을 버텨왔어요. 아들 지훈이는 어려서부터 공부엔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책을 펴면 금세 눈이 반쯤 감기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괜히 연필을 돌리며 딴짓을 하곤 했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지훈아,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 좀 해라. 그래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니? 타이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당신 아이한테 너무 큰 기대하지 마. 공부 말고도 길은 많아.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붙잡아 보려 애쓰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다른 길을 찾아주려 했습니다. 당구장을 차려줬지만 직원에게 맡기고 놀러 다니니 빚만 잔뜩 지게 되면서 문을 닫았고 치킨집도 열어봤지만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때마다 저는 사람들 눈이 무서워 밤마다 이불을 덮고 울었어요. 아들은 세월을 허비한 채 겨우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가 대리 직함을 달았을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늘 허전했고 자식 키운 보람이 없다는 서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은 뜻밖의 잘 됐습니다. 며느리 희정이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나, 지훈이가 그리 든든한 아가씨와 인연이 닿다니.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다짐했어요. 그래, 지훈이가 부족한 만큼 내가 더 채워서라도 며느리 잘 챙기자. 그게 지훈이 살 길이고 우리 집안의 체면이구나.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자꾸만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들보다 직업이 좋다 보니 희정이가 혹여 지훈이를 얕잡아 볼까봐 아들 체면 세워주려고 더 애썼습니다. 밖에서 셋이 같이 식사할 땐 제가 먼저 지갑을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이제 직장생활 막 시작했잖니? 엄마가 낼 테니 부담 갖지 마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희정이는 별다른 말도 없이 음식만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속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표현이 서툴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월급으로는 빠듯할 거라 생각해 매달 몇십만 원씩 제가 보태주곤 했어요. 며느리가 처음에는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했지만 2번, 3번 반복되니 어느 순간부터는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마저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이 힘들 테고 손주까지 생기면 더 팍팍해질 테니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며느리에게 미리 연락했습니다. 희정아, 음식은 내가 다 해놓을게. 너는 시간 맞춰 오기만 해라. 힘들게 전이며 나무리며 준비할 필요 없어. 그러면 며느리는 짧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답에도 바쁘니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부터 부엌에 불을 켜고 상차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저는 며느리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날까봐 일부러 더 손을 빨리 놀렸습니다. 젊은 부부는 직장 다니느라 고되니 시어머니가 챙기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를 한 통 못 받아도 속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일일이 연락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애써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누르며 오히려 더 챙겨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며느리는 저희 배려를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점점 더 시어머니가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애써 내어준 작은 배려들이 쌓여 결국 제 마음을 갉아먹는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것을요. 며느리와 지내면서 가장 서운했던 건 친정엄마와 우리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겁니다. 희정이는 친정엄마를 참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물론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일이에요. 저는 속으로 그래, 저 아이가 효심이 깊구나 하며 처음엔 흐뭇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우리 쪽으로는 전혀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제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명절만 되어도 희정이는 친정엄마와 여행을 다니느라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바쁘면 괜찮다. 내가 못 오면 내가 다 준비할 테니 걱정 말아라 하고 달랬습니다. 그 사이 희정이는 친정엄마와 백화점 쇼핑을 가서 돔이면 봄옷, 겨울이면 패딩이며 장갑, 목도리를 새로 사드렸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로는 친정엄마가 병원 다니실 때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직접 모셔다 드린 적도 많다더군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저는 다리가 아파 병원을 갈 때도 혼자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희정이에게 바쁘냐고 묻기조차 미안해서 그냥 참고 다녔지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자기 친정 먼저 챙기느라 바쁜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한 번은 내 식구가 다 같이 외식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늘은 내가 쏠게. 하며 카드를 내밀자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메뉴판을 접더군요. 저는 혹시나 해서 지켜봤는데 희정이는 그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친정엄마와 함께 나갔을 땐 희정이가 절대 돈을 못 내게 막았다더군요. 친정엄마는 얘야, 내 월급도 작은데 내가 낼게 하셨지만 희정이는 완강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난 저는 같은 부모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희정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호랑 서연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때면 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습니다. 희정아, 내가 늦게 퇴근하니 내가 데려올게. 애들 맡겨라. 하고 웃으며 말했지요.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대신 어머니, 그럼 간식도 좀 챙겨주세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제가 신경이 쓰여요. 저는 힘든 내색 없이 또 빵이며 우유며 챙겨 들고 갔습니다. 명절 준비도 빠짐없이 제가 했습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땀을 흘릴 때 며느리는 겨우 시간 맞춰 나타났습니다. 희정아, 힘들지 않니? 어머니, 전 요즘 너무 바빠서요. 오기만 해도 힘들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 젊은 사람 바쁘니 내가 감당해야지 하며 또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며느리를 챙기는 모든 일들이 며느리 눈에는 당연한 시어머니의 몫으로 굳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제사가 끝난 뒤 남편이 조용히 말했지요. 여보, 이제 좀 며느리한테 시킬 것도 시키자. 당신만 저렇게 다 하면 고마움을 몰라.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희정이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훈이가 능력이 모자라니 내가 메워야지. 저 아이 마음 상하게 해선 안 돼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감싸고 배려하고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희정이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은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 존재라는 인식만 굳어져 갔습니다. 저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눌러 담으며 웃어 넘겼지만 그 속은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손주 지호가 4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가 집에 와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희정이가 먼저 말했지요. 어머니, 요즘은 영어 유치원이 필수예요.
다른 애들은 벌써 다니고 있는데 지호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치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제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 있긴 했지만 그 돈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며느리 눈빛이 어찌나 당당하던지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마치 제가 손주 교육을 가로막는 죄인이 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 지호는 내가 맡아줄게. 유치원비는 내가 내마. 제가 그렇게 말하자 희정이는 얼굴에 미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하는 기색은커녕 당연한 듯 의자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지요. 네, 어머니, 그게 맞죠? 요즘은 안 보내면 애가 뒤처져요.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보다는 그럼 그렇지 하는 안도의 빛이었어요. 아들은 옆에서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고 저에게 엄마가 해줄 거잖아 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간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며 제 마음을 또 눌렀습니다. 그 뒤로 매달 영어 유치원비가 빠져나갈 때마다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나도 가끔 여행 한번 다닐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바로 아니야, 손주한테 투자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정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도 곧 유치원 들어가잖아요. 지호만 영어 유치원 다니면 안 되죠? 둘이 똑같이 보내야 해요.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제 겨우 4살, 5살 아이들인데 벌써 둘 다 영어 유치원이라니요. 희정아, 지호만 보내도 충분하지 않니? 서연이는 아직 어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희정이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아니에요. 언니만 보내면 동생이 서운해해요. 그리고 교육은 어릴 때부터 갖게 시작해야 해요. 그 목소리는 부탁이라기보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와 아들의 무표정한 동조를 보니 그 순간 거절하면 제가 매정한 할머니가 되는 것 같아 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겠다. 서연이도 보내라. 내가 책임질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희정이의 짧은 대답은 이랬습니다. 네, 역시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건 둘째치고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였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며느리 입에선 그저 당연히라는 단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사실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서럽고 허망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였지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손발이 부르트도록 도와도 그들에게는 시어머니의 희생이 고의가 아닌 임무로 자리 잡아버렸다는 걸요. 영어 유치원비를 계속 해주면서도 저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 은행 앱을 열어 확인하고 날짜가 다가오면 미리미리 준비했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느라 제가 3일 동안 집을 비웠거든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다 살다 보니 친구랑 여행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웃고 떠들며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며느리 희정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무슨 일이지?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다 걸다니 하고 살짝 반가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영어 유치원비 왜 안 넣으셨어요? 애들한테 문제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희정아, 내가 며칠 여행을 다녀오느라 깜빡했구나. 내일 아침에 바로 넣을게. 그런데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제 평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치매로 걸리셨어요? 매번 신경 안 쓰게 해주셔야지. 제가 애들 키우면서 공무원 생활까지 하는데 이런 걸로 신경 쓰이게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라니.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간신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너희 지갑이니? 돈줄이니?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게 왜 당연한 거냐?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층 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누가 해요? 저희 맞벌이 아니라 죽을 맛인데 애들 교육비까지 신경 쓰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가 해주셔야죠. 제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해온 수십 년의 희생이 한순간에 당연한 일로 치부되다니. 남편과 함께 허리 휘며 번 돈, 노후라도 편히 쓰자고 모아둔 돈까지 내어줬는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닌 무시와 모욕이었습니다. 희정아, 내가 며느리 노릇을 했니? 제사 한 번, 명절 준비 한 번, 제대로 한 적 있니? 그럼에도 내가 다 감싸 안았는데 내 입에서 당연이라는 말이 나오니 내가 너한테 그저 돈 내주는 기계냐?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몰라요. 빨리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애들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 앞으로 어머니께는 안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습니다. 손주 사진을 미끼로 저를 협박하다니. 그 순간 지금까지 참고 눌러왔던 서름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소화기를 부들부들 떨며 움켜쥔 채 말했습니다. 희정아, 내가 오늘 내 마음의 못을 박았다. 이제부턴 나도 달라질 거다. 저는 전화를 끊고 집에 돌아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여보,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치매 소리까지 들으면서 저 집 살림 보탤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내주지 않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생활비도 교육비도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요. 며칠 뒤 영어 유치원비 납부일이 다가왔지만 저는 휴대폰을 열지 않았습니다. 통장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속에서 단단히 쌓여있던 분노가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영어 유치원비 왜 안 넣으셨어요? 애들 곤란하잖아요. 지훈아, 이제부터는 내가 더는 못 도와주겠다. 너희 둘이 힘을 합쳐 알아서 해라. 그러자 아들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다 해주셨으면서 갑자기 안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 애들 체면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 들었습니다. 목소리부터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장난하세요? 지금까지 다 해주시던 분이 갑자기 안 하겠다니. 이게 말이 돼요? 희정아, 나는 너희 지갑이 아니야. 손주들 교육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다. 내가 지금껏 해준 건 내 마음이었지. 당연한 게 아니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웃기시네요. 지금까지 다 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의무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애들한테 피해는요? 저희가 얼마나 나쁜데 그걸 다 떠안으라는 거예요? 그 말투에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희정아, 잘 들어라. 내가 너희한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건 하나도 없다. 너희가 날 사람 취급 안 하고 치매니 뭐니 모욕했을 때 이미 끝난 거다. 이제부턴 너희 집안일, 생활비, 교육비 단 한 푼도 보태줄 일 없을 거다.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그렇게 나오시면 우르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손주 얼굴 보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똑같이 할 거다. 내가 날 대했던 그대로 이제는 내가 갚아주겠어.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직접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까지 다 해주고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지훈아, 너 이제 자식도 있는 어른이야. 내 아내와 함께 내 가정을 책임지는 게 내 몫이지. 왜 내 부모가 평생 내 짐을 대신 져야 하니? 그러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 능력이 부족한 거 어머니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하는 거죠. 저희 친정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능력 없는 아들 둔 시어머니인 어머니가 마땅히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친정엄마는 그렇게 떠받들면서 시부모는 너희 집 살림꾼으로만 여겼지.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다.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손주들 대학 가라고 모아둔 적금도 오늘 다 해약했어. 그리고 너희에게 증여하려던 상가도 모두 취소다.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에요? 그거 다 우리 애들 거잖아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내가 번 돈이고 내가 모은 돈이다. 내 권리로 썼다. 너희가 날 모욕하고 짓밟은 순간 너희 몫은 사라진 거다. 아들은 제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멀겠다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건 너희였어. 나를 지갑으로만 본 건 너희였고 고마움 대신 당연함만 요구한 것도 너희였다. 이제 내가 너희한테 배운 대로 돌려줄 뿐이야. 그날 밤 아들 부부는 노발대발하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눌러왔던 응어리가 단번에 풀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더는 그들의 그림자에도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문을 쾅 닫고 나간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속이 후련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더는 저 자신을 지갑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며칠 뒤 진짜로 영어 유치원비가 밀리자 며느리 희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연락 왔잖아요. 우리 애들 창피 주고 싶으세요? 희정아, 창피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다. 부모가 아이 교육비도 못 대고 시어머니한테만 기대는 게 더 부끄러운 거다. 아, 몰라요. 당장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지훈 씨랑 저 그냥 손주 보여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손주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돈으로만 엮여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라 더 아프니까. 그 뒤로 며칠 아들 부부는 연락을 뚝 끊었습니다. 저는 조금은 허전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남편과 오순도순 지내며 평생 못했던 여유를 조금씩 누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모임에도 나가고 작은 여행도 다녀오고 제 삶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들 부부의 생활은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 대리 월급으로는 빠듯했고 며느리 월급도 가계부채와 교육비로 흘러나가니 늘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아이들 옷도 백화점에서 챙겨 입히던 애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동네 시장에서 싼 옷을 고르고 주말이면 집에만 틀어박히게 되었더군요. 주변에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순애 씨, 요즘 지훈이네 사는 게 좀 어렵다던데 희정이가 친정엄마랑도 다투고 있다더라. 친정엄마가 돈을 못 보태주니까 서운하다고 했다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구나. 남의 호의에 기대어 살면 결국 이렇게 된다. 몇 달이 지나자 결국 아들 부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들어온 아들은 바닥에 앉아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도와주시면 안 될까? 그 옆에서 며느리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말이 좀 거칠었죠. 죄송해요. 그래도 손주들 생각해서 한 번만.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사죄보다는 돈이 급해 억지로 꾸며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희정아, 이미 늦었다. 나는 너희에게서 고마움 대신 당연함만 들었고 모욕만 받았어. 이제는 내 돈은 내 인생을 위해 쓸 거다. 너희에게 줄 건 없어.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는 이내 표정이 바뀌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부모가 자식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게 먼저다. 나는 이제 호구가 아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긴 세월 눌러왔던 울분이
산산이 부서지며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내 마음을 짓밟은 그 말 한마디. 그게 내가 너희에게서 벗어난 이유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 저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차갑던 가슴속 공기가 서서히 풀리며 마침내 제 삶이 제 자리로 돌아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